누군가의 책상을 쓰다가 그 사람의 인생까지 이어받게 되면 어떨까요?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사라진 사람들,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니콜 크라우스의 그레이트 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고 있는 니콜 크라우스의 그레이트 하우스라는 책을 읽고 제가 리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어렵다였습니다. 진짜 책이 어려웠는데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 계시다면 제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먼저 이 니콜 크라우스의 그레이트 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상실, 기억, 부재, 유산, 문학행위 자체를 다층적으로 다루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밀도 높은 장편 소설입니다. 2010년 이제 출판이 됐고요. 니콜 크라우스의 세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2010년 전미도서상 소설 부문 최종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실력을 인정받은 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니콜 크라우스는 남편인 조너선 사프란 포어와 함께 뉴욕 문단의 분더킨트, 그러니까 신동으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신동이라고 부르기에는 1972년생이니까 50이 넘어서 신동 소리를 듣기 지금은 그렇지만 처음 나왔었을 당시에 그런 평을 받았었고요. 이 소설을 한 줄로 정리하면 표면적으로는 한 개의 거대한 책상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삶이 교차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사라진 것들이 어떻게 남은 사람들의 삶을 휘게 만드는가, 이걸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상실과 변화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의 핵심 소재는 바로 책상입니다. 서랍이 아주 많은 꽤 큰 거대한 책상인데요. 이 책상이 한 인물의 창작의 도구이자 집착의 대상이었고 여러 인물들의 삶을 거치면서 비밀과 기억을 저장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흥미롭죠? 초반부의 핵심 설정은 이렇습니다. 뉴욕의 은둔형 작가 나디아가 젊은 칠레 시인 다니엘 바르스키에게서 이제 책상을 맡아서 쓰게 되는데요. 이 바르스키는 칠레로 돌아간 뒤에 피노체트 정권 아래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남아있는 책상이 오랫동안 나디아의 삶과 글쓰기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죽은 바르스키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나는데 아빠의 책상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디아의 삶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초반 설정이고요. 더 말씀드리면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죠.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책을 되게 많이 읽는 편이지만 되게 어렵게 읽어냈고 사실 100% 다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이 어려운 이유를 제가 분석해보면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화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냥 자기 고백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툭툭 내던지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돼 나갑니다. 그리고 인물 간 연결고리와 정보가 바로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책상 속 굉장히 많은 서랍처럼 그 서랍을 열어야 뭔가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관계와 그 다음에 정보들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니콜 크라우스도 이 작품을 willful uncertainty, 의도적인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썼다고 한 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작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되게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너무 아름답고 깊다. 하지만 또 어떤 독자들은 너무 분절돼 있고 마치 서랍 속에 숨기려고 하는 느낌이라 어렵다. 근데 둘 다 저는 맞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느꼈고요. 이 책의 서사 구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소설이지만 여러 독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화자들이 여러 자신들의 이야기를 툭툭 내뱉는데 그러니까 단편 소설의 모음집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연작 소설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그게 결국 하나의 장편으로 작동한다는 게 니콜 크라우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등장인물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말하지 못한 역사, 가족 안의 균열, 그리고 물건에 이제 접착되어 있는 기억, 그리고 자기 삶을 설명하려는 강박, 이런 것들이 모든 화자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상실 이후의 나의 삶을 설명하려는 그런 태도를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상실하고 나서 나의 삶을 어떻게든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지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잃었고 나는 왜 아직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거를 더듬어가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세 가지로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아마 읽으신 분들 모두 다 공감하실 주제입니다. 바로 상실과 부재.
이 책의 가장 큰 키워드는 부재입니다. absence. 그냥 실제로 없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이해되지 않는 부모, 멀어진 자식, 잃어버린 고향, 도달할 수 없는 사랑, 이 모든 게 바로 부재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불가피한 상실 속에서 의미 있는 지속성을 만들어 가려는 기억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상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실과 부재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니콜 크라우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의 생활 자체를 바꿔버리는 힘으로 작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기억이 보존이 아니라 왜곡의 매개체로도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다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화되기도 하고, 하지만 니콜 크라우스는 기억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니콜 크라우스에게 기억은 보존함과 동시에 변형하는 힘으로 그렇게 기억을 좀 바라본 것 같은데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과거에 천착합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완전한 형태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이냐 이거보다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도록 스스로 선택하는가, 이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책상이 굉장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책상은 그냥 물리적으로는 단단한 도구이자 내가 글을 쓰거나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매개체잖아요. 그런데 이 책상은 누군가에겐 창작의 원천이고, 또 이 책상은 누군가에게는 도난당한 역사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상을 두고서도 다양한 기억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유대인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니콜 크라우스는 유대인입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혈통을 따르게 되는데 이 니콜 크라우스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유대인이고요. 이 니콜 크라우스는 자신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사랑의 역사를 조부모들에게 헌정할 정도로 유대인의 어떤 핏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콜 크라우스의 작품을 보면 유대인들의 기억과 상실, 요거를 되게 깊게 다루고 있거든요. 노골적인 역사소설은 아니지만 이 책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르스키가 피노체트 정권 하에 이제 죽음을 당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피노체트가 유대인을 대놓고 탄압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자신의 정권에서 좌파 탄압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했고 탄압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피노체트 전인 아옌데 전 대통령이 유대인들을 많이 정부에 기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옌데 쪽이니까 피노체트는 그냥 다 죽이고 탄압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홀로코스트나 욤키푸르 전쟁 등 좀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로 현대 유대인의 역사와 기억의 혼란을 계속해서 오고 간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그레이트 하우스는 그냥 단순하게 큰 집이 아니라 거대한 기억의 집, 혹은 개인과 역사가 함께 들어앉아 있는 정신적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니콜 크라우스도 인터뷰에서 소설을 집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지 않나 싶고요. 또 실제로 이 책 내용도 그 그레이트 하우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화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각각의 챕터와 화자들이 하나의 방이고, 그 방들이 모여있는 이 그레이트 하우스를 독자들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집의 구조를 파악하고 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아주 잘 지은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니콜 크라우스의 문체도 되게 특징적인데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크게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문장 내부의 울림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설명보다는 암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독백이 많기 때문에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은 한 번 갖고는 안 되는 책이다 라고들 많이 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의 진짜 힘은 상실을 직접 보여주기보다는 상실 이후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는 더 많이 말하고, 누군가는 끝까지 침묵하고, 누군가는 막 물건에 좀 집착하고, 누군가는 막 가족을 밀어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소설은 사람은 상실을 중심으로도 삶을 조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조용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책상은 단순한 맥거핀이 아니라 타인의 삶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이자 사적인 물건이 역사적 증거로 변하는 순간이며, 기억이 저장되면서도 또 완전히 해독되지는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부재를 둘러싸고 지어진 소설의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은 분명히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읽어냈을 때 보상도 꽤 큰 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게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나요? 니콜 크라우스의 장편소설 그레이트 하우스. 이 책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의 구조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댓글주 안녕.